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오르면서 한국 증시도 이제 동반해서 급등하는, 이틀 만에 뭐 거의 2,500까지 올라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너무 안 좋았지만 연초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이슈들도 많은데 주말에 좀 많이 정리했던 자료들하고 해서 좀 보고서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랑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가 이게 커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미국 AI를 위한 저로의 기한, 이거 블로그 원문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 투자하라는 이제 힌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배런스라는 이제 잡지에서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지인데 25년 투자 아이디어 요 내용하고, 도래하는 미국 노동시장 충격, 또 미국 우선주의, 한국 시장이 뭐 안 좋긴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사랑 이제 올해 전망하고, 또 AI가 이제 나오면서 많은 게 바뀌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봇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로봇 시절 핫하니까 보고서는 화학, 또 천연가스와 팜유 강세, 이것도 석유화학 얘기고, 배터리 내용이 두 개가 있고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이제 살아나지 않겠냐, 보조금 때문에. 그리고 AI 혁신은 계속되고 가속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선사들이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밑에 있는 조선사들이 이제 경영 목표를 발표했는데 요거 좀 실망해서 그런지 주가 좀 빠져버렸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랑 수출의 봄, 아모레 퍼시픽, 네이버,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최고의 하루를 좀 다시 보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렇게 상승세로 잘 마감됐고,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선물도 올랐고, 환율 조금 꺾였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올랐고, 달러는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유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유가 오르는 게 내용이 나쁜 건 아니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요게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크게 올랐고, 특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많이, 테슬라죠. 예, 많이 오른 게 좀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드디어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 호조 보였고, 그 ISM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48.4에서 12월에 49.3으로 반등했어요. 아직은 50 이상이 돼야 이게 좋은 건데, 물론 50 아직은 미치지만 뭔가 방향은,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어요. 이 신규 주문이 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연동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웰스파고에서 이제 제조업 PMI가 여전히 위축된 상태지만 수요가 안정화되는 징후가 발생했다. 예, 이렇게 좀 내용이 발표됐고, 컴퓨터, 전자제품 좀 좋은데 주문이 늘고 있는데요. 기술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제약이 있고, 전기장비랑 가전제품은 지금 100% 가동하고 있다.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제조업이 좀 살아나는 거죠. 토마스 바킨 총재가 이제 연설한 것도 되게 이슈가 됐는데, 경기 괜찮고 물가 잡힐 거다,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 전년 대비 기저효과 감안하면, 예, 향후 몇 달 동안 전년 대비 인플레 둔화될 것 같다. 예, 이러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고용이 해고보다는 고용 쪽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해고보다는 고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2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도 예상을 넘었고요. 시장 전체가 4% 증가했고, GM이 제일 많이 판매했고요. 현대 기아도 5.7, 기아도 21.6%나 증가했습니다. 점유율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판매량은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기아가 왜 주가가 좀 안 좋냐면 올해 판매 목표치를 냈는데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율은 좀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차가 잘 팔린 건 대출 이자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차량도 증가하고 재고도 좀 많이 늘면서 이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이슈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만 다만 이제 판매량이 조금 이제 둔화됐죠. 근데 그건 좀 반영된 이슈고, 그러니까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제 재선출이 됐고요. 미국 유동성은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우려 요인이에요. M2라고 하는데 이제 광의의 통화죠. 근데 이게 많이 풀리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부동산 같은 거 이게 예측하시는 분들 보면 저 M2라고 하는데 저 화폐 증가율이 많이 증가를 하면은 부동산 값이 실제 오릅니다. 근데 지금 약간 미국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줄어버렸어요. 저게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ETF 중에 제일 큰 게 블랙록의 ETF인데 자금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5년도에는 쉬운 돈의 시대, 그러니까 돈 벌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돈이 엄청 풀리면요, 돈 벌기가 쉬워요. 돈 빼곤 다른 게 올라가니까. 근데 저렇게 유동성이 감소해 버리면 주의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우리나라랑은 좀 별개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줄고 있다는 건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UBS는 AI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랠리 안 끝난다. 올해도 AI 투자 많을 거다. 올해는 25% 증가할 것 같다. 한 300조 이상의 AI 투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수익화도 올해 개선된다. 주문은 많이 밀려 있고 AI 비서가 등장할 거다. 그리고 돈을 잘 버니까 PER은 떨어졌다. 주가는 급등했어도. 뭐 이런 걸 보면 AI 걱정 말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주가 급등의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이런 내용을 했어요. 전기 발명 이후 오늘날처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여러 면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시대의 전기다. 향후 4년은 향후 25년간 미국 경제적 성공을 위한 기반을, 그러니까 향후 4년 동안 엄청난 AI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25년 동안 미국이 또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 세계를 이끌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거보단 요겁니다. AI 지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800억 달러, 원래 600억 달러 예상했어요, 시장이. 저거에 놀래버린 거예요. 800억 달러.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텔레그램 막 이런 거 보니까 저 뉴스가 더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급등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이닉스가 막 급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요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엔 이 뉴스가 제일 컸습니다. 예. 그래서 S&P 500도 평균보다, 근데 기업들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조금 이제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미국 실적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5년과 10년 평균보다 조금 이제 꺾인다고 하는데 뭐 실적은 또 발표돼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급등했고 이제 최근에 급락했다 다시 반등했고요. 엔비디아 CES에서 젠슨항이 이제 내일이죠. 기조연설합니다. 그래서 로봇 얘기도 할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고, 미국의 에너지주들 계속 뭐 저도 강조드리지만 LNG예요. 드릴 베이비 드릴이란 그 함께 배우기 편 12월 말에 제가 한번 올려도 그걸 꼭 좀 보세요. 그게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그래서 큰 이슈죠. 천연가스 이슈가 클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 관련된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죠. 근데 그럴 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미국이 많이 흔들릴 때 이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LNG 기업 투자하는 거는 전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조선주죠. LNG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그 내용인데, 근데 조정받을 때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놔야죠. 왜 이걸 투자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리비안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연간 51,579대를 인도했는데 기대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또 알토라는 플랫폼도 출시하고 내년엔 수익성도 좋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리비아는 정말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예상 이상의 판매량을 보여준다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공급이 좀 부족했던 게 리비아 생산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해소됐대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주가가 24%나 급등했다. 그래서 이건 뭐 삼성 SDI한테 좀 긍정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한번 살펴드렸고 이제 이슈 한번 볼게요. 1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아까 그 내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적은 거고 1700년대 중반의 증기 기간에서 이제 제철업이 탄생했고 2차 산업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이제 글로벌 경제 리더십이 올라갔고 1900년대 후반에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거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탄생을 한 거죠. 이제는 AI 시대가 열린 거죠. 인공지능은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생산성을 늘릴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또 여기 MS 부회장 그 이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 2025년 또 세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AI 산업을 위해 민간에 개방하고 전략적인 어쨌든 이제 경쟁자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는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AI는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근데 민간도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계속 경쟁을 할 거고 옛날에 그 화웨이 통신 장비 규제한 거랑 비슷한 거죠. 중국이 통신 장비에서 세계 1위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그 이제 규제해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도 그때 통신 장비랑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근데 미국의 최선의 대응은 경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도적으로 기술력으로 이기면 되죠. 근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뭐 중국을 규제하고 있죠. 예. 중국이 AI까지 장악해버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 미국은 AI 승부를 건 거고 그 중심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뒤에선 정부가 지원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밸런스에서 나왔던 25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25년을 위한 최고의 수익 아이디어. 예, 그냥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뭔 얘기 나온지 아세요? 천연가스 얘기도 나. 예, 올해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요 내용이 있고 왜냐하면 해외보다 미국이 더 좋았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이.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도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유틸리티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이게 LNG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대부분 천연가스 얘기가 많죠. 그 다음에 발전소 회사. 예. 미국에는 민간 발전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호적이고 그 전기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투자 힌트 중에 하나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4.75 정도 달할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대요.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있죠. 채권 투자도 많이들 하시죠. 이걸 사놓으면 연간 4.75%를 돌려받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면 요거 투자하시는 건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뭐냐면 해지하는 거예요. 미국 내는 팔기 싫다. 많이 올랐지만 미국 팔긴 싫은데 장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증시가 한번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건 미국의 경기가 뭔가 문제가 한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부러지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확 빠질 거예요. 그럼 채권 투자를 하면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요. 그럼 내가 주식에 손해 본 걸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올라도 상관없는 게 그냥 만기까지 또 가져가도 돼요. 그죠? 예. 장기 채권 그냥 이자 계속 받으면 되니까. 내가 급한 돈만 아니라.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 증시가 혹시 부러져도 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제 투자하는 거는 하나의 미국 주식이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괜찮은 전략 같아요. 이제 저도 저 기사 보면서 이거 되게 괜찮은 전략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ETF가 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어요. SHY가 단기채, IEF가 장기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ETF고 한국에는 그 한국투자자산운용에서 이제 그 거기서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총도 큰 편이고 그래서 이제 매월 분배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ETF를 사고 싶으시면 요런 것들도 예,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뭐 전혀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 가지고 시총도 좀 큰 편인 것들 한번 골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또 웰스파고 자산 요 관리자 데럴 크롱크가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가장 낙관적인 섹터 뭐냐? 에너지. 다 공통적이에요. 여긴 웰스파고인데 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에너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너무 다들 좋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혹시 천연가스나 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주지만 크게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이건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내용 괜찮더라고요.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보세요. 급증했죠. 이게 이민자 수거든요. 그동안 요 정도였네. 팬데믹 이후로. 근데 줍니다, 이제. 왜 줄까요? 예. 바이든이 멕시코 잔류 정책을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통해 많이 왔잖아요. 그걸 이제 멕시코에 좀 잔류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가 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제 불법 이민자까지 추방시켜 버리면 이민자가 많이 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은 지금 고령화인데 과거 수준으로 노동 공급이 돌아가게 되면 임금은 훨씬 더 급격히 오를 수도 있어요. 왜죠? 비싼 사람을 써야 되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나 그냥 일반적인 이민자들은 약간 비용이 싸거든요. 노동 비용이. 근데 미국인을 쓰게 되면 특히 고령화 되니까 비싸요. 그러면 인플레가 옵니다. 물가 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안 떨어져요. 이 금리가 안 떨어지면 미국의 지금 신용, 예, 지금 연체율이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은 이제 채권 발행할 때 부담이 됩니다. 장기채 발행할 때 채권 금리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관세 규제 완화, 감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그린란드, 뭐 파나마 운하 합병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걸 좀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은 노동자 공급 감소가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면 그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25년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미국의 수정주의가 되게 당혹스럽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수정주의는 뭐죠? 여기다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미국이래요. 바로 트럼프. 예. 미국은 국제적 현상 유지를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주체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 미국이다. 예.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무역 우선순위가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무역 동맹국이지만 미국과의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안보 균형도 맞춰야 되고 안보비도 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승리는 특히 전 세계 중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켜. 만약에 이대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가져가요. 그럼 이제 러시아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시진핑도 느끼는 게 있겠죠. 용기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만 칠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대만 방어 안 하겠다. 그럼 시진핑이 칠까? 근데 그럴까요? 그럼 대만을 치는데 거기 TSMC 공장이 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좀 납득은 안 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새로운 강대국 협상. 트럼프는 거래를 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기 싫어하고 민주적 동맹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미국만 좋아하는 거죠. 그 오히려 러시아랑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암묵적으로 러시아, 중국에 해당 지역에 영향력 행사하는 거를 그냥 냅두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을 해서 얻어내고 파나마 운하도 되찾아오려고 그러고 그린란드 통제하려고 그러고. 예.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푸틴은 또 오히려 트럼프의 마로라고 저택에 가서 추수감사절 만찬에 초대받을 수도 있대요.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을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원래 트럼프가 좀 러시아랑 예.
좀 우호적인 관계가 있죠. 중국과의 협상에는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아주 달콤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과 잘 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기술 제한과 관세 안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최악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요. 만약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거 있죠. 요 부분. 요게 되면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펼쳐지면 한국은 큰일 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미국이. 그럼 우리는 중국에 이제 특히 반도체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는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신호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좀 복잡한 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을 해서 결국엔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최악이었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죠. 뭐 민주당이 이길지. 근데 이거는 배런스에서 나온 기사니까 외국에선 좀 일부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이제 우리가 주식 측면에선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요게 상법 개정이죠. 이걸 약속을 했어요. 이게 되면 주식시장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뭐 그러니까 뭐 해외의 유명한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했던 얘기가 현재 규정은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잖아요. 여기에 주주를 넣자는 거죠. 그러면 경영진에 충성하는 이사회는 삼성전자 같은 재벌들이 관련 기업과 계약을 맺고 교차 지분을 보유해서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배당을 줄이는 등의 악용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밸류를 떨어뜨리는 거죠.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대만은 우리랑 비슷한데 기술 강국인데 주식 시장만 보면은 2배 정도 돼요. 밸류에이션. 네.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죠. 한국은 주주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과거에. 근데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가장 주주 친화적으로 바꿨어요. 네. 주주한테 많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핵심은 이런 상법 개정이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부가 가치 제품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마이크론이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기업을 우대해요. 그럼 트럼프가 야,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거만 쓰자.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미국 마이크론이 전 세계 모든 메모리 칩 만들 수 없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저럴 것 같아서 주가가 우리 한국이 급락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마이크론이 못 만든다는 건 한국한테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반도체 같이 핵심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국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휘가 되면 좋아질 수 있고, 또 한국의 개인 주식 투자자, 여기 군대란 표현을 했는데 1,500만 명. 물론 전체 인구 대비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예, 1,500만 명이면 전체 30%잖아요. 미국은 전체 인구의 60%가 주식을 해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아진 거죠. 이런 걸 이제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25년 또 전망이 있는데 코트라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 수출이 2.6% 성장해서 역대 최고. 근데 수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여기 핵심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보이세요? 바이오헬스가 2자릿수 성장할 것 같아요. 요게 좀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1자릿수. 그래서 바이오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KIET에서 새 한국 경제에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핵심은 25년 세계 경제 너무 어렵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근데 전 세계가 디지털, AI, 탄소 정리, 우리가 여기 뒤처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어요. 빨리 이쪽으로 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도 여기에 다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혁신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복합적 도전에 여기서 뒤처지면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각한 건데 참 우리 뭐 한국 지금 12월부터 계엄 터지고 나서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여러분도 잘 느끼시잖아요. 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AI 로봇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이건 뭐냐?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내용 좋더라고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보다 시가총액이 늘어났어요. 직원 수 3,700명인데 로키드 마틴은 11만 명이에요. 근데 시총이 더 커졌어요. 팔란티어 많이 소개해드렸죠. 드론이 전파 방해받지 않고 드론에 장착된 AI가 비행 중에 카메라를 보고요. 저기 그 이제 적군에 침입해서 미사일 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일반 비행기는 못합니다. 전투기는 걸려요 거기서 갈 때. 근데 드론은 전파 방해 안 받아요. 그리고 이런 거 드론이 탐지하는 지형지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팔란티어의 AI가 분석해서 다 알려줘요. 야 저게 여기 있고 저게 화력은 어느 정도 되고 아군의 수 이 정도고 이런 거 분석해서 드론 이때 보내. 그리고 여기 쳐.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서 500km 떨어진 러시아 내륙 공군 기지의 전략 폭격기와 석유 정유시설 정밀 타격해. 수억 원짜리 지대인 미사일 이런 거 안 쓰고 1,000만 원짜리 드론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그 열세에도 선전했던 거죠. 이건 뭐 팔란티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오픈 AI는 직원 1,700명, 구글은 8만 명. 근데 검색 점유율이 여기가 늘고 있어요. 방위 산업, 바이오 백신, 모더나가 5,600명, 산오피가 9만 명인데 AI 활용해서 코로나 백신 1년 만에 개발했죠, 당시. 모더나는 이렇게 인력이 많은데도 백신이 모더나보다 산오피가 더 늦었어요. 지금 구글은 점유율이 9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이하로 떨어진 거는 2015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도 오픈AI가 훨씬 적은데 그리고 4, 5년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AI를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작은 기업들이 이기고 있대요. 기존에 옛날에 혼다가 기억나세요? 아시모 저 기억납니다. 25년 전에 아시모 내놨거든요. 개발 중단했어요. 근데 피겨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4년 12월 29일 날 인도했어요. 처음으로 고객사 130명밖에 안 돼요. 직원이. BMW 미국 공장에 테스트하고 있어요. 작은 기업이 이깁니다. 물론 뭐 테슬라 같이 큰 기업들도 있고 한데 작은 기업이 AI를 쓰면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이게 정말 엄청난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지금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그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테슬라가 가야 될 길이죠. 예, 요 내용 보시면 지금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갈 텐데 우리 로봇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긴 여정에서 AI랑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전에 이제 여기 로봇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인데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자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로봇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는데 옛날에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펙이 그의 희곡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이 로봇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일상적인 노동에 사용되는 사람처럼 생긴 기계.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일상적인 노동 있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거. 그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 로봇이래요. 예.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행동 추론 조작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업계 관계자들은 2040년까지 지구상에 1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걸로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최대 시장 규모는 약 1조 7,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이제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산업용이 1.7,500억 달러. 근데 자동차처럼 이제 옛날에 자동차가 1890년 3년도에 휘발유차가 처음 팔리고 17년 후에 100만 대 팔렸어요. 휴머노이드는 로봇은 2013년에 처음 나왔고 2030년 17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휴머노이드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고 이게 아마존의 디짓이란 거거든요. 보이세요? 예.
이커머스 토트백을 운반하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있는 그 핸드백 있죠. 그런 거를 운반을 해주고 재활용하기 위해 애길리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이족 보잉, 인간처럼 생겼죠. 예. 이게 아마존 겁니다. 창고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이 들어갈 거예요.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는 BMW 자동차 생산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테슬라 로봇도 역시 공장에 아마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배터리 수명도, 배터리도, 그러니까 요새 2차전지 안 좋지만, 예, 로봇 시장이 커지면요 배터리 시장도 반드시 커져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24시간 이게 오랫동안 로봇에 들어가서 로봇이 뭐 계속 충전하고 다닐 겁니까? 그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아마 배터리 교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체용으로.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 카메라 같은 거, AI도 들어가야죠. 그 로봇 생산 비용이 줄여야 돼요. 지금 한 5만 달러 정도 되나 봐요. 이걸 더 낮춰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각각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기업들입니다. 예. 여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토요타, 에겔리티 로보틱스, 피규어 AI. 여기 현대차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런 이제 모델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5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현대차가 들어간 게 되게 자랑스럽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처음 나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간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물건 들어올리고 막 공중제비하고 네, 공장이 투입되겠죠. 또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죠. 이게 계란을 잡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손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쨌든 했던 얘기인데, 애널리스트 이도 카스피가 휴머노이드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사 도우미로 전환되면서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산업에 투입이 되면 그런 공급망이 부족한 거, 그거를 해결할 거다. 인플레 떨어뜨려요. 물가가 안정화됩니다. 왜? 인건비가 주니까. 경제적 이점이 생길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계가 로봇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로봇의 핵심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요 관절 있죠? 여기 우리 관절. 요걸로 움직여요. 요 손가락. 저도 몰랐어요. 요 관절로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걸 강조했고, 여기 보면 무릎 관절.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요렇게. 요런 관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감속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로봇이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조작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고, 휴머노이드 원가의 70%가 액추에이터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협동 로봇이 6개 들어가는 거를 18개에서 75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 밸류체인은 이런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ETF 있고, 이건 그냥 하나 제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요거를 뭐 여러분이 반드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미국 ETF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기업들. 액추에이터는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신규 상장했던 하이젠 RNM. 요새 주가 많이 올랐어요. 감속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거의 독점인데, 한국에는 SPG랑 SPB테크가 있고, 조립은 이제 인탑스가 위탁 생산을 해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에 제가 다 한번 적었던 내용이고, 오늘 보고서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화학 쪽. 화학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 3개. 올해도 쉽지 않지만 작년보다 낫지 않겠냐. 숨통 트일 것 같다.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SK가스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하자고 언급을 해주셨고, 천연가스와 팜유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대요. 그러면 글리세린하고 ECH가 그 페인트 만드는 원료인 에폭시 수제 원료거든요. 요거 롯데정밀이 만들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강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내용은 롯데정밀화학한테 호재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요런 가격들이 오를 거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두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한번 보시면, 중국 상무부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배터리 수출 금지 내려버렸어요. 허가 받아라. 근데 그게 뭐 배터리 완성품은 아니고 그 기술 있죠.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기술과 리튬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에. 예를 들면 CATL이 미국에서 포드랑
배터리를 기술을 공급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호재입니다. 당연히. 음극에만 국한됐거든요. 이게 근데 양극까지, 양극재까지. 양극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 금지하는 건 아닌데요. 이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 있죠. 이거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선 중국 걸 더 안 쓰려고 하겠죠. 공급망이 그렇게 되면 이제 깨지니까. 중국 공급망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소재는. 그럼 이걸 대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옛날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할 때 한국에 일본의 불화수소라는 소재 의존도가 42였는데 최근에 8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중국 스스로가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기초 소재 영역을 여전히 중국에 우리가 뭐 양극재도 만들고 하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한 기초 소재 있죠. 이거를 다 중국에 의존해요. 중국과 경쟁하는데 원재료는 중국에서 받는 전쟁을 하는데 보급품을 중국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빨리 깨야 되겠죠. 그걸 가속화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나 배터리 완성품에 대한 기술 수출을 하지는 않지만 소재 배터리 생산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당장 수급에 문제 없지만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고 NCM 배터리 대상은 아니고요. LFP 배터리 만드는 기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그럼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 LG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밸류체인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 한번 볼게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굉장히 안 좋았죠. 작년 하반기에 중국 스마트폰이 재고가 쌓여서. 근데 중국 정부가 뭘 하냐면요. 전국에 단말기 보조금 제도 공식하게 시행하겠다.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단말기에. 어떻게 돼요? 중화권 내 수요가 회복될 거고 유통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그러겠죠. 예, 일단 많이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보조금 제도 시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니까. 그러면 중화권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좋겠죠. 대표 회사가 삼성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AI 혁신은 계속되고 가속된다. 즉 AI가 우리 피부에 와닿으려면 사람들이 뭔가 쓸 수 있는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로 거론한 게 이 엔비디아 로보틱스 있죠. 여기 프로젝트 책임자가 진펜 박사래요. 이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는 어디든 이동해야 된다. 드론. 하늘은 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봇들은 가장 브라운필드와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를 바꾸는 걸 우리가 그린필드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완전 바꾸는 거. 근데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있는 세상에다가 덧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기존 세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에이전트의 달. 그는 로보틱스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6인치 터치 스크린에서 삶을 재정렬하는 것을 배웠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폰 얘기하는 거죠. 예. 디지털 이민자였던 것처럼 우리 이제 로봇 이민자 세대다. 우리 자녀들은 로봇 원주민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휴머노이드가 미슐링 수준의 저녁을 요리하고 로봇 테디베어가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러니까 로봇이 미슐링 수준의 저녁을 할 수 있나요? 너무 대단할 것 같은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데려다줘. 사실 이거는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올 거란 얘기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매년 로보틱스. 그러니까 AI에 이제 로봇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봇주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로봇주는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핵심 기업들이.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핵심은 맞는데 이미 날라갔죠. 그럼 간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한국에 이걸 누가 갖고 있죠? 현대차. 근데 현대차 주가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그나마 시총이 작은 것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0%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롭이 있습니다. 이 현대글롭스가 1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 현대차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게 워낙 덩치가 큰 회사니까 영향을 잘 안 주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로봇 공부는 해야 돼요. 이제 올해는 로봇 공부. 그래서 함께 배우기 제가 재무제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좀 해야 되나 좀 그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당분간은 어쨌든 이런 이슈들 다 여기 노션이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쓰기가.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노션. 예, 요 노트 네 무료예요 무료. 지금 돈 한 푼 안 내고 여기서 쓰는 건데 요거 활용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마치 함께 배우기처럼 매일 함께 배우기 하는 것처럼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마벨은 주문형 반도체의 선두주자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요즘에 엔비디아 위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의 GPU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브로드컴과 마벨의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는 뭐예요? 아마존이나 뭐 예를 들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그게 있어요. 좀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우리한테만 최적화된 칩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쟤네들한테 주문을 줘요. 설계 좀 하고 만들어 줘. 이렇게 하는 거고 엔비디아 GPU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대신 좀 비싸죠. 필요 없는 기업도 써야 되고.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는 AI 개발의 핵심인 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써야만 AI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10년 동안 2배나 늘어날 거래요. 지금 11,000개가 있는데 이건 젠슨왕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봐라. 지금 뭐 블랙엘 배송 지연 이런 걸 볼 때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HBM 시장 규모를 2배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TSMC는 생산 능력 2배 증가시킬 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조선업종은 3사가 경영 목표 코멘트를 했는데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포와 삼모중공업은 보수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수치를 제시했는데 항상 낮게 제시했거든요. 근데 25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13.2% 증가하는 걸로 자신감의 표현이죠. 보수적으로 제시한 목표를 크게 원래도 달성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패턴을 제시하겠다. 예. 그래서 해양 수주 목표도 좋고요. 25년도에 18.8억 달러 매출 목표, 해양 수주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27년 목표 달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와 삼호는 조금 예상보단 좀 약간 낮은 수치를 냈어요. 24년보다 마이너스 38, 36.6.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양사는 매년 이렇게 좀 낮게 제시해도요. 수주 목표를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만 달성해도 수주 잔량은 24년 말 수준을 지켜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이 많이 오르면 좋은 게 왜냐하면 해외에서 달러로 수주를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생산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반복 건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반복 건조를 점점 많이 하면 하나의 이 배 만드는 시설에서 동일 선종을 계속 건조하면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매출을 올리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미포를 탑픽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 ISM 제조업 지수는 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써주셨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미국 시장 좋은데 왜 ISM 제조업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 너무 안 좋죠. 50 이하는 경기 침체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만 보면 경기 침체예요.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 근데 ISM 제조업 지수 조사 대상 기업은 대부분 B2C가 그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B2C 소비자 대상으로. 근데 현재 AI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어디예요? 기업한테 공급하죠. 그래서 B2B. B2B보단 B2C가 ISM 제조업에서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 고객한테 판매하는 뭐 스마트폰 판매 이런 회사들은 소비자 대상이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는 기업 대상이 B2B죠. 근데 ISM은 어쨌든 소비자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거죠. 이게 19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대요. 이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였는데, 근데 그때 시장은 뜨거웠어요. 괴리가 생긴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ISM 제조업 지수가 결국엔 급등했어요. 버블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대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지수가 꺾이고 소비가 조금 꺾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고용이 늘고요. 고용은 위험 선호도에 또 큰 영향을 주니까 버블을 더 키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기업과 거래하는 게 활성화되면 비용을 낮추는데 소비자 대상은요 가격을 올리니까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플레를 유발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 올리면 버블이 터집니다. 2021년도가 그랬죠. 그러니까 22년도가. 그래서 지금은 즐길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당분간 괜찮을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르겠죠. 올라서 급격히 오를 수도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오르면 이제 오히려 조심을 또 나중에 하긴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좀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낮은 이유는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좀 왜곡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출 예보는 올해 수출은 4월부터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지만 모멘텀이 약한 건 반도체 빼면 한 1.5%밖에 증가 못했어요. 반도체는 43.9인데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미국이 아마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정책이 나오니까 투자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3월 양해에서 중국이 소비재 수출 이제 회복에 좀 트리거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으로 수출이 또 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반도체가 유리하다. 이건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단가는 지속되기 어렵지만 다른 품목들이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 뭐 음식료, 선박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소재 있죠, 화학 쪽. 화학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쪽도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나 자동차보다는 소재, 반도체보다는 무선통신기기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 있죠. 이런 쪽,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그런 쪽 속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걸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어쨌든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수출이 4월부터 본격 회복되면 증시는 지금이 바닥이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분석은 오늘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보고서 3개나 나와서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용은 중국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좋았는데 뭐 2025년도 치약은 좀 벗어나면서 좋아질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코스알엑스 있죠. 이게 잘 나가던 기업인데 이게 성장이 좀 둔화돼서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빠졌거든요. 중국 여전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중국은 치약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많이 줄어요. 미국은 좋아요. 그래서 중국 부담이 줄고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 확장되고 이게 25년에 나올 거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는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중국이 또 시진핑이 부양책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혹시 아모레퍼시픽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최악은 지나갔고 중국이 살아나고, 예. 중국 살아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죠. 코스맥스랑 뭐 LG생활건강도 있고, 그 미국도 지금 괜찮고, 다만 이제 코스알엑스 잘 나가던 기업이 좀 성장이 둔화된 게 좀 아쉽지만 요거는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반면에 이제 화장품 섹터 이쪽에 그 유한타의 이승훈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서 낮춘 거고요. 중장기 성장 가능하다.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중국은 소폭이지만 성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NH에서는 올해 실적 회복된다. 중국 구조조정 끝난다. 미국의 신규 브랜드 론칭한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제가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은정 연구원님은 25년도 영업이익을 작년 11월에 3,957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4,071억으로 좀 올렸고요. 이승훈 정지훈 연구원님은 좀 낮췄어요. 그때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승훈 연구원이 8월 달에 쓴 거니까 이거 너무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지훈 연구원님 11월에 쓴 거보단 조금 일부 낮췄는데 그때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박은정 연구원님이 이걸 올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주가 회복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 쿠팡에 비해 밀렸던 저는 이게 놀라워요. 3시간 배송, 당일 배송. 이게 가능한가요? 3시간? 이걸 하겠다는 거죠. 또 새벽 배송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쿠팡에 비해 밀렸던 건데 네이버가 이제 칼을 간 거죠. 또 따로 앱도 만들어서 네이버 쇼핑 만들고.
AI 매출도 지속 증가할 것 같고 네이버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고유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주가가 못 가서 그렇지 돈은 잘 버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긴 보고서인데 이게 사실은 금요일 날 나왔던 보고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김경민 연구원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긴 자료를 썼는데 제가 그냥 압축하고 또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반도체만 뽑았어요.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니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증착입니다. 증착은 뭐냐면 쌓는 거예요. 케이크 저거 뭐 3단 케이크 쌓는 것처럼 저기 셰프가 계속 쌓잖아요. 이렇게 파티시에가 케이크 만들 때 시트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이게 증착입니다. 케이크를 여기다 뭐죠? 크림을 입히는 거죠. 빵에다가. 그게 증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은 뭐냐면 어떤 여기 표면에다가 원하는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막을 얇게. 그게 증착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화학물질 입혀야 되니까. 두 가지인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게 있거든요. 물리적인 거는 정원사가 잔디에 씨앗 뿌리는 거,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증착은 그 목표 물질을요 밑에다가 이제 증착을 시키는데 그때 고에너지 입자나 아니면 증발을 시켜서 떨어져 나오는 그 원자들이 이렇게 뚜두둑 내려가서 기판에 이제 깔리는 거예요. 그거라고 합니다. CAVD는 뭐냐면 화학이에요. 화학집.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가스로. 반응을 일으켜서 밑에다 쌓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 주성 엔진의 핵심은 ALD 원자층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게 무작위하게 뿌려지잖아요. 이렇게 뿌려지긴 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ALD는 한 땀 한 땀 올리는 거예요. 한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정교하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분자 요리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예, 정밀하게 하나씩 층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그래서 이게 증착 고정은 시트를 하나씩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세 가지 PVD, CVD, ALD. 핵심은 요겁니다. ALD. 요거를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어요. 원자 단위로. 그래서 보면 여기 PVD는 이렇게 돼 있고 CVD는 좀 울퉁불퉁하죠. 이 가스 반응이다 보니까. 근데 ALD는 아주 얇은데 회색 보이세요? 정교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미세 공정에서.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말할 때 저 ALD 장비를 어디다 쓰냐면 하이K 소재 아시죠? 고유전율 소재 있거든요. 그 소재를 이제 입혀야 돼요. 그때 쓰입니다. ALD 장비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하이K 소재는 전하를 많이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하를 끌어당기는 제가 옛날에 BTS라고 한번 설명드렸죠. 예. 작은 물통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유전율이 높아지면. 고유전율은 아무튼 전하를 많이 끌어당겨요. 좁은 공간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형화.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작은 통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럼 저 하이K 소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디램에서는 이렇게 커패시터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에 전화가 들어가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하는지가 메모리 성능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원래 디램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없어져요. 전화가 점점 방전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하이K 물질을 쓰고 그거를 증착하려면 ALD 장비를 써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램이 점점 미세화되고 고사양화 될수록 ALD 장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위로 쌓을 때도 쓰인대요. 3D 낸데는 아파트처럼 쌓죠. 마치 초콜릿에 그 이렇게 그러니까 과자에다가 초콜릿 섞는 거 있죠. 과자인데 위에다 초콜릿 코팅하는 거. 여기는 그냥 한 번에 딱 부었지만 사실은 이제 정교하게 해야죠. 표면을 균일하게. ALD 장비는 정말 균일하게 해줘. 예. 그래서 3D 낸드라든가 3D 디램 이렇게 쌓는 거 있죠. 여기에 정말 정교하게 수직으로 쌓을 때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물질을 증착시켜주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유리로 된 인터포저.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그 인터포저 쓰는데 유리로 된 것도 쓰거든요. 그거에도 또 AL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유리를 쓰면 이제 열에 의한 변형이 적으니까 더 나았죠. 3D 디램 분야도 기대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디램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요게
이걸 이렇게 눕혀요. 눕힌 다음에 옆으로 쏴요. 그 3D 디램인데 어쨌든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상당히 또 성능이 올라가죠. 차세대 디램이거든요. 이거 할 때도 ALD가 필요해요. 그 안에다가 그 또 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정말 작아요. 좁은 구멍에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3D 디램이 이제 향후에 상용화 될 텐데 ALD 장비죠. 대표적인 게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아이패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 주요 고객은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 그 많은 뭐 보고서가 있지만 제가 주성 엔진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핵심은 요겁니다. 예, 원자층 증착 장비. 저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반도체 편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서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보겠습니다. 1월 3일 날 있었던 테스부터 보겠습니다. 테스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214억 정도 규모의 공급이고요.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법인에. 그래서 증착 장비입니다. 똑같아요. 네, 네, ALD가 아니라 아까 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 ALD는 아니에요. 테스는. 웨이퍼 위에 분자 또는 원자 단위 방금 배웠던 거죠. 그거로 이제 나타내는 장비고 금호석에는 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박주영 부사장이 2,500주, 9만 주 정도, 1억 8천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태웅은 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데 허연도 12만 주, 11,420원, 13억 7천만 원.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풍력 파워 등에 들어가는 플랜지 제조하는 회사예요. 타워가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타워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 밑에 하부 구조물 이 둘을 연결하는 동그란 부품입니다. 그게 태용이 중국 제외하면 전 세계 50%나 차지해요. 근데 해상풍력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상풍력 얼마 전에 해상풍력 설치선 수주한 것처럼 예,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쓰겠다는 거죠. 그럼 국내 해상풍력 수요가 늘면 태용은 좋아질 거고 또 울산이라든가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올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제 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용도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단자입니다. 여긴 피델리티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1% 정도. 한국단자는 이거 차량용 커넥터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거 이거 아시죠? 전선을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고 근데 주가는 못 가더라고요. 아무튼 내부자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효과 있었죠. 그래서 10% 급등했고요. 삼성이 3%. 정말 반도체는 폭락할 때 사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올라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안 가다가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도 급등해서 이제 지금 코스닥도 지금 연 4일째 폭등이에요. 대단하고요. 코스피도 이제 근데 뭐 2,500도 아직 안 되니까 좀 부진하지만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에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외국인이 같이 사면 뭐 빠지기 어렵죠. 섹터는 오늘 뭐 약간 이제 그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 이제 옛날에 진단 쪽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고 오늘 뭐 반도체 날이죠. 뭐 다 날라갔습니다. 매일 이러면 좋죠. 또 MLCC 오늘 삼성전기 좋았습니다. 반도체 아니 그 단말기 보조금 오늘 반도체 대표주 오늘 급등했고 의료 AI 쪽도 좋았습니다. 장비, 재료 뭐 소부장 다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다가 이제 한순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주들도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고요. 2차 전지도 좀 살아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좀 빠진 거는 이제 방어주인 통신주는 뭐 작년에 좋았죠. 성과가 좀 빠지고 있고 엔터주 조금 부진했고요. 디오유가 좀 많이 빠졌네요. 디오유는 뭐가 있나요? 제가 뉴스를 못 봤네요. 중국 진출하면서 뭐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네요. 내용 뭐 확인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는 빠진 건 없어. 아 조선주 좀 부진하죠 요즘에. 예. 일부 조선주 조금 부진했고.
조선주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올랐지만 뭐 고려아연이나 자동차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뭐 엄청나게 올랐고, 네. 한미반도체 반면 방산주는 좀 빠졌습니다. 방산, 조선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빠졌지만 2차전지도 좀 살아났고 중국 규제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 많이 올랐었죠. 반도체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오늘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크윈 급등, ISC도 어느새 8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젠이 올랐고, 네, PSK는 뭐다 반도체네요, 진짜. 오늘은 그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시총 상위에서는 OCI 홀딩스도 요즘에 이제 태양광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근데 오늘 불을 뿜어버렸네요. 다행이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시프트업. 근데 시프트업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호예수 물량 좀 풀립니다.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아마 이번 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프트업이 지금 상장한 지가 작년 7월, 11월 맞죠? 11월이면은 지금 6개월 됐죠, 이제. 6개월째 되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물량이 일부 보호에서 나오는 건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가 되겠죠. 또 그리고 많이 빠진 거는 오늘 방산주와 현대글로비스가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뭐 오늘 마녀공장 화장품 좋았어요. 화장품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네. 반면에 서진시스템, 코나아이, 서진은 왜 빠진 건가요? ESS 관련주인데 글쎄요. 외국인이 100만 주를 팔았,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ESS 관련주잖아요. 요즘에 좀 잘 나갔는데 급락했고, 코나이는 약간 이제 정치 이슈로 한번 갔었죠. 예. 정책 수혜로. 그리고 자율주행 쪽 일부 빠졌습니다. 뭐 그 정도 제외하면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52주 신고가 기업들인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근데 이게 52주 신고가 중에 비추로스를 눈에 띕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기업 중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드릴 베이비 드릴. 네. 비추로스를 좀 급등한 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이게 ETF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경동나비엔이 올라간 게 좀 컸던, 경동나비엔 미국 비중이 높거든요. 그게 좀 눈에 들어왔고, HDC도 그 이거 설명 한번 드렸죠.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회사가 LNG 화력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를 작년에 이제 가동 들어갔습니다. 이런 건 좀 호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좀 고생하셨고, 예, 저는 또 다음 주 아니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공부하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는 제가 이런 정보들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잘 좀 소화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